개인의 세계관을 바꿔버리는 선동기술은 다시 말해 심리조작술, 즉 세뇌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이러한 기술을 발달시키고 있었음은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이전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약 15년의 기간 동안 이미 여러 곳에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재앙이 닥치기 전에 의례 그렇듯 작은 징조들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에 의해서 큰 피해를 겪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의 내용은 일본의 심리학자 오카다 다카슈의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948년 11월 헝가리 로마 가톨릭 교회 추기경의 비서로 일하던 신학자가 납치되었습니다. 5주 후에 다시 나타난 그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했을 뿐 아니라 추기경과 헝가리 로마 가톨릭 교회를 파멸로 몰고 갈 비밀을 자진해서 연달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의 증언에 의해 피고석에 앉게 된 이들은 북한에서 행해지는 자아 비판과 같이 스스로를 반역자라 정죄하고 그에 더해서 조용히 처형해달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CIA는 최면에 의한 심리조작으로 단정지었지만 사전에 주입된 특정한 행동을 이들이 했던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증언 등 복잡한 사고가 요구되는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예상 밖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카다 다카시는 최면 효과라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년 후에 한국전쟁 중 중공군의 포로가 되었었던 미군 병사들은 돌변해서 중공을 찬양하고 미국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언행이 강압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었었던 미공군 조종사들은 세균전을 자행하고 있다 폭로하면서 관련자들의 이름과 계급을 공개하고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은 한국전쟁 중 세균전을 감행했던 일이 없던 것으로,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관련자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또 실존하지 않는 인물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들은 스스로 중공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고 있었으며 포로 수용소에서 해방된 후에도 사회주의를 선전하고 미국으로 귀환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물론 1950년대에 이르기 전에 구소련에서는 이러한 심리 조작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스탈린 체제 밖으로 알려지기 어려웠을 뿐이었죠.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하자 CIA는 본국으로 귀환한 전쟁 포로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대한 보고서는 시간이 많이 흐른 뒤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구소련의 체제전복 심리전술은 레닌과 스탈린이 고안한 심리조작술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 심리조작술도 체제전복 심리전술과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실행됩니다. 먼저 첫 단계로 세계관 붕괴입니다. 이 세계관을 흔들고 붕괴시키고 대체시키는 게 골자인 거죠. 체제전복 심리전술이건 이 심리조작술이건. 우선 4에서 6주 동안 대상자가 알고 있던 기존 세계와 철저히 분리시킵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 가두어서 인공 조명을 매일 24시간 켜두고 벽만 바라보게 하며 어떠한 일도 할 수 없게 하고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게 합니다. 식사도 불규칙하게 제공해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없게 합니다. 체력을 약화시켜서 정신력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식사량을 제한하고 또 실내 온도도 낮춰버립니다. 그에 더해 불규칙적으로 호출해서 가혹한 고문을 가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4주 이상 지속되면 자신이 알고 있던 세계에 대한 믿음 또는 희망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혼란 상태에 빠져 환각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환각을 보게 된다는 것은 기존 세계관의 안정성이 무너져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조련의 단계입니다. 체제전복 심리전술에서 위기의 단계랑 비교할 수 있죠. 자아가 연약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가르치거나 요구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죄를 자백하게 합니다. 불확실한 내용을 말하거나 자기 변호를 하거나 이전과 다른 말을 하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면 상을 베푸는 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면 피해자는 사실과 상관없이 가해자를 만족시키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던 이전 세계관은 이제 붕괴되었고 가해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새로운 세계관이 피해자를 주도하게 됩니다. 유실된 희망이 가해자로 대체되어서 가해자만 바라보게 되는, 그리고 가해자만 믿게 되는, 가해자의 모든 결정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일종의 터널 효과가 심리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단계 세계관 전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가해자는 만족스러운 진술을 제공한다 해도 상을 주지 않습니다. 되려 처벌합니다. 당황한 피해자는 공황 상태에 빠져서 가해자를 만족시키기 위해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가해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 자신이 만든 거짓을 실제로 믿어버리고 또 저지른 적 없는 죄도 스스로 납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각 단계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존 본능에 이끌려서 무의식적으로 자발적으로 자행하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 스스로 기만하고 있다는 것도 자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이 생존하기 위해서 말하는 바를 믿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이 믿어야 이 가해자도 믿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개인의 정신력에 따라 세계관이 온전히 대처되지는 않기 때문에 내적 갈등이 유발되고 이 내적 갈등 때문에 정서적 불안감이 유발됩니다. 최근에 이런 심리 조작의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지요. 북한에 억류되었던 임 목사님, 그분도 풀려난 뒤에 북한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원비어, 이 사람 죽었죠? 근데 이 사람도 이런 심리 조작을 당했을 겁니다. 우선 1961년에 출간된 로버트 제이 리프톤이라는 심리학자의 저서 사상개조와 전체주의의 심리학은 중공의 강제수용소에서 사상개조를 당했던 서구인 25명 그리고 중국인 15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당시 중공이 행하던 심리조작술의 8가지 요소들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구소련 KGB의 심리조작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실험이 1950년대 중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주의 진영의 심리조작술에 대해서 알게 된 미국의 CIA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냉전이 한참 진행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쪽에서 무언가 강력한 걸 만든다, 강력한 핵무기를 만든다, 강력한 생학무기를 만든다, 강력한 스파이전을 한다, 그럼 이쪽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CIA는 주저없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실체를 숨긴 단체를 통해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CIA가. 그렇기 때문에 CIA 밖에서 이 심리전에 대해서 연구하던 연구자 중에는 자신이 CIA의 자금으로 세뇌 기술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요즘에 달파도 그런 식으로 하죠. 외부의 연구를 하청을 줍니다. 또는 별로 돈이 되지 않는 연구인데 아무도 지원해주지 않는 그 연구를 누군가 와서 지원해주겠다 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달파와 연결된, 그러니까 미 고등 군사기술연구소와 연결된 그러한 단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CIA나 미 고등 군사기술연구소가 있으면 그 외에 다른 업체들이 연결돼 있고 그 업체들이 지원을 해주면은 누가 지원하는지 궁극적으로는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가 자신의 연구를 지원하는지도 모르면서 군사 무기 개발 또는 세뇌 기술의 연구를 도와준 학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CIA의 연구는 1950년 블루버드 플랜 그리고 1951년에 엔타이 초크 플랜을 거쳐서 1953년에는 1964년 그러니까 다음 해가 이르러서야 축소되기 시작했던 MK 울트라 프로젝트로 발달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MK 울트라 프로젝트는 이름을 바꿔서 지속되다가 1972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권력 남용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된 후에 1975년에 이르러서야 중단되었습니다. 이 중 맥길 대학 심리학과 건물 최상층에서 비밀리에 X38이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에서 피험자는 소리가 차단된 공간에 누워서 불투명한 유리로 만들어진 안경을 쓰고 손과 발은 판지로 만든 통 안에 넣어서 다른 물체와 접촉할 수 없게 했습니다. 가공 고무로 만들어진 베개에서는 백색 소음이 흘러나왔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물리적, 시각적, 청각적 접촉을 모두 끊어버린 상태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사회주의 중공이나 북한에서 사람을 잡아두고 하얀 방에 넣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아무도 대화 안 하고 항상 불 켜놓고 이거 똑같은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그 좀 차단의 정도가
손으로 느끼는 감각도 못 느끼게 하고 장갑 씌운 손을 상자에 넣어놓고 백색 소음이 들리게 하고 그러니까 좀 더 강렬했죠. 그리고 자유로운 식사와 용변은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임금, 그러니까 하루에 $20를 지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실험을 지속해서 완수한 피험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의 강도를 높이니까 굉장히 심한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 피험자들 중에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험자도 있었으며 시간, 장소, 거리, 방향을 알 수 없게 되거나 사고력 장애를 호소하는 자들도 생겨났습니다. 단 20분이 지난 후에 환각을 보게 되었던 경우도 있었고 환각을 보던 이들은 이내 피해망상으로 치달아 공포를 느끼고 잠도 잘 수 없게 되었으며 종국에는 자신이 깨어있는지 꿈을 꾸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구진은 나아가 동일한 환경에서 백색 소음 대신 특정한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한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실험에서 너무 강도가 세서 피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건 백색 소음은 차단하고 무슨 내용을 듣게 하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다른 자극을 최대한 차단한 상태에서 주입되는 내용은 강력한 세뇌 효과를 발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뇌가 객관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부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여러 방향에서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절한 자극이 계속 주어지지 않으면 뇌는 지금까지 스스로 알고 있던 세상에 존재하는지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존재하는 세계를 유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상상은 현실과 구분이 안 가는 수준까지 뇌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죄 이후로 인간은 이처럼 불안과 공포에 떠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떠한 자극이라도 받아서 자신이 이 현실에 살아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확인받지 않는 한 불안에 떨고 공황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력 정보가 극도로 부족한 상태에 놓이면 뇌는 어떤 정보라도 받아들이고 흡수하려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믿고 있던 신념과 다른 내용의 정보라도 입력 정보를 제한한 상태에서 주입하게 되면 별다른 저항 없이 흡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정보가 강하게 침투해서 신념마저 바뀌어버리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그야말로 세뇌의 원리다. 이렇게 오카다 다카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립된 주체로서 문제와 마주서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해도 세상에는 그런 일이 가능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현실의 인간은 좀 더 나약하고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다. 무언가에 매달려서라도 마음이 편해지고 싶어한다. 완전히 자립해서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살아가는 어떤 의미를 손에놓고 싶어한다. 이렇게 오카다 다카시는 저서에 적고 있습니다. 이처럼 원죄 이후로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이용해서 세뇌하는 기법을 개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 체제전복 심리전술의 기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수면 학습 장치, 뇌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기억을 지우고 생각을 개조하는 ECT 기법, 그러니까 Electro Shock Therapy 이런 것들도 개발되었고 부시 행정부 중에는 전자파로 대중의 생각을 조정하는 기법이 연구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자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순간적인 자극을 통해 판단이나 행동을 조정하는 Subliminal 기법을 활용해서 광고와 선동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 송출되는 방대한 정보와 자극은 정부마저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광고, 코미디, 영화 등 문화를 통해 체제전복을 꾀하는 메시지를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체제전복 심리전술의 골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카다 다카시는 반대로 정보 과부하 상태, 다시 말해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도 뇌는 주체적인 사고력을 잃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던 중공의 심리조작 과정에서도 자극을 차단함과 동시에 식사량을 제한하고 실내 온도를 춥게 해서 그리고 또 불규칙적으로 고문을 가해서 심신을 지치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고독한 삶이 당연한 시대가 되고 밤낮으로 대중매체를 통해 대량의 정보를 받아들이며 생활해야 하는 현대인은
감각 차단과 정보 과부하라는 양극단의 고통스러운 위협에 항시 일방적으로 노출된 상태, 즉 지속적으로 선동 취약한 상태, 세뇌당하기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대중이 이처럼 선동 취약계층이 되었는지, 개돼지가 되었는지 알 수 있죠. 요컨대 구소련 KGB가 개발한 심리조작술은 사회주의 진영 전반으로 번져나가 다양한 실험을 거듭하며 발달했고, 종국에는 사회주의 이상향을 종교적 신념의 수준까지 신봉하게 하는 체제전복 심리전술로 발달해서 구소련 대사관들을 통해 서구 세계에 강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체제전복 심리전술 직전에 서구 사회를 잠식했던 포스트모던 범신론은 유사 세계관을 주입하여 사회주의 이상향을 받아들이기에, 그러니까 체제전복 심리전술이 작용하기에 적합한 그러한 문화를 미리 형성시켜 두었던 것입니다.